프랑스인 아내와의 결혼이 쉬울 줄 알았는데 악몽이 시작되었다. 방콕 공항을 나서며 나는 2개의 여행 가방과 지난 20년 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내 이름은 민수, 62세. 사랑을 찾을 기회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다. 30년간의 결혼은 이혼 서류와 서울의 텅 빈 집으로 막을 내렸다. 전 아내는 재산의 절반을 가져갔지만 가장 아팠던 건 마지막 몇 달 동안 그녀가 나를 투명인간처럼 바라보던 눈빛이었다. 퇴직금은 적절한 시기에 나왔다. 따뜻하고 새로운 곳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다. 태국은 여행 블로그와 외국인 포럼을 통해 나를 불렀다. 친절한 사람들, 아름다운 해변, 그리고 내 저축을 오래 쓸 수 있는 생활비에 대한 이야기였다. 더운 날씨가 따뜻한 포옹처럼 나를 맞았다. 모든 것이 달랐다. 향신료, 꽃, 주변에서 펼쳐지는 삶의 냄새. 택시기사 솜차이는 고향에서 본 누구보다 밝게 웃었다. 영어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사원과 시장을 진심 어린 흥분으로 가리키며 마치 친구에게 자신의 집을 자랑하듯 소개했다. 나는 파타야에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화려하진 않지만 깨끗하고 오토바이와 길거리 음식 노점으로 북적이는 거리가 보이는 발코니가 있었다. 첫 주 동안은 그냥 걸었다. 시장을 탐험하고 새로운 음식을 맛보고 바닷가에 앉아 내가 잊고 있던 색으로 하늘을 물들이는 석양을 바라봤다. 하지만 새로움의 매력이 사라지자 외로움이 스며들었다. 나는 집 근처의 카페에 가기 시작했다. 그곳은 다른 외국인들이 모이는 곳이었다. 대부분 나처럼 나이 든 남성들로. 일부는 현지 여성과 결혼했고 다른 이들은 여전히 찾고 있었다. 그들은 아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아침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데이트 앱을 써봐. 부산에서 온 퇴직 엔지니어 재훈이 제안했다. 좋은 여성이 착한 남자를 찾고 있어. 그날 밤 나는 타이큐피드를 다운받았다. 메시지는 즉시 쏟아졌다. 수십 명의 아름다운 얼굴, 달콤한 말, 어눌한 영어로 보내는 아침 인사. 대부분 너무 젊고 너무 완벽해 보였으며 미리 연습한 듯한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한 프로필이 내 눈길을 끌었다.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 34세. 부드러운 눈빛과 진심 어린 미소를 지녔다. 그녀의 사진은 과장되지 않았다. 파크에서, 파리센 강변에서, 혹은 테르트르 광장에서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평범한 사진이었다. 앨리스의 첫 메시지도 달랐다. 안녕, 민수. 프로필에서 사진 찍기를 좋아한다고 봤어. 나도 몽마르트르의 돌길에서 빛나는 순간을 담는 걸 좋아해. 태국에는 왜 왔어? 우리는 첫날 몇 시간 동안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앨리스는 파타야의 여행사에서 마케팅 직원으로 일하며 외곽의 작은 집에서 연로한 어머니와 살았다. 그녀는 내 가족, 한국에서의 삶, 퇴직 후 꿈에 대해 물었다. 그녀는 돈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2주 동안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아침 인사와 함께 크루아상과 커피로 차린 아침 사진, 일에 대한 소식, 내 과거에 대한 질문. 그녀는 파리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해 말했다. 르마르의 돌길 근처에서 자랐고 아버지는 프랑스인, 어머니는 태국인이었다. 그녀가 어릴 때 가족은 태국으로 이사왔다. 그녀는 예전 연인이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 떠났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쉽게 사람을 믿지 않아. 그녀는 어느 저녁에 썼다. 너무 많은 남자들이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해. 하지만 너는 달라 보여. 너 말은 진심 같아.
앨리스가 직접 만나자고 했을 때 나는 40년 전 첫 데이트 때보다 더 긴장했다. 해변 근처 작은 레스토랑에서 기다리며 시계를 몇 번이나 확인했다. 앨리스가 들어왔을 때 숨이 멎는 듯 했다. 사진보다 더 아름다웠다. 모델 같은 미인은 아니지만 진짜 아름다움이었다. 그녀는 심플한 파란 드레스와 수줍은 미소를 입고 있었다. 사진과 똑같네. 그녀는 웃으며 내 맞은편에 앉았다. 외국인 중엔 드문 일이야. 우리는 첫 만남에서 4시간 동안 모든 것과 아무것도 아닌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당뇨를 앓고 있는 어머니 마리에 대해, 바쁜 일에 대해, 그리고 작은 여행사를 여는 꿈에 대해 말했다. 나는 실패한 결혼, 회계사로서의 경력, 한국에서 퇴직 후 느꼈던 외로움을 공유했다. 왜 태국이야? 그녀가 오렌지 주스를 마시며 물었다. 다시 살아있다고 느끼고 싶었어. 나는 솔직히 대답했다. 서울은 나를 투명인간처럼 만들었지. 그녀는 깊은 이해가 담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태국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어. 하지만 치유를 누구에게 맡길지는 신중해야 해. 우리는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만났다. 앨리스는 내가 아는 모든 상인을 만난 현지 시장,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사원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녀는 내가 모든 것을 계산하지 않도록 돈을 나누거나 번갈아 내자고 고집했다. 나는 스폰서를 찾는 게 아니야. 내가 3번째 저녁 식사를 계산하려 했을 때 그녀가 단호히 말했다. 내 돈은 내가 열심히 벌었어. 나는 아빠가 아니라 파트너를 원해. 그녀의 독립적인 태도가 어떤 달콤한 말보다 나를 더 끌어당겼다. 3주 뒤 앨리스는 나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다. 나는 겁이 났다. 가족을 만나는 건 심각하고 영구적인 일이었다. 그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지. 그들의 집은 작았지만 깔끔했고 과일나무와 채소밭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앨리스의 어머니 마리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어눌한 영어로 나를 맞았다. 그녀는 잔치를 준비했다. 팟타이, 그린커리, 솜땀, 망고찰밥. 내 딸을 잘 돌볼 건가? 그녀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노력하고 싶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저녁 식사 후 앨리스와 나는 동네를 산책했다. 아이들이 거리에서 놀고 가족들이 현관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며 모두가 서로를 아는 듯했다. 내가 떠나지 않은 이유야. 그녀가 반딧불을 쫓는 아이들을 보며 말했다. 가족, 공동체, 소속감,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지. 튠레리 정원의 오후처럼 그날 밤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다. 이건 더 이상 호기심이나 외로움이 아니었다. 사랑의 시작이었다. 다음 달 우리는 떨어질 수 없었다. 앨리스는 퇴근 후 내 아파트로 왔고 나는 그녀의 집으로 가서 가족과 저녁을 먹었다. 우리는 주말에 해변으로 여행을 갔고 사원을 탐험하며 미래에 대한 꿈을 나눴다. 그녀는 모든 것을 약속했지만 필요할 때 떠난 전 연인에 대해 말했다. 남자들은 아름다운 말을 해. 우리가 발코니에서 석양을 보던 어느 저녁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행동 없는 말은 그냥 소음일 뿐이야. 폭르프 다리 옆에 약속처럼 나는 행동으로 보여줬다. 그녀 어머니 방의 고장, 난 선풍기를 고치고 마리 씨를 병원에 데려가고 앨리스의 사업 계획을 도왔다. 친구들이 너 너무 완벽해서 진짜 같지 않다고 해. 앨리스가 어느 날 밤 털어놓았다. 외국인들은 결국 떠난다고 하던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내가 물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너는 다르다고 생각해. 하지만 내가 전에 틀린 적도 있었지. 그녀 목소리의 취약함은 그녀가 겪은 모든 실망으로부터
그녀를 지키고 싶게 했다. 나는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다. 아이를 함께 키우고 마리 씨를 돌보고 앨리스와 진짜 무언가를 만드는 것. 6개월 뒤 나는 확신했다. 이건 내가 찾던 사랑이었다. 내가 찾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했던 사랑. 앨리스는 나를 소중히 여기고 필요로 하고 살아있다고 느끼게 했다. 그녀의 가족은 나를 아들처럼 맞았다. 나는 현지 보석 가게에서 반지를 샀다. 화려하진 않지만 생제르맹데프레의 작은 보석 가게를 떠올리게 하는 아름다운 반지였다. 나는 첫 데이트 장소였던 해변에서 프로포즈했다. 석양이 하늘을 주황과 분홍으로 물들일 때 나는 모래 위에 무릎을 꿇었다. 앨리스는 손으로 입을 가렸고 눈물이 흘렀다. 그래,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더 크게, 그래. 파도가 근처에서 부서지는 가운데 우리는 키스했고 낯선 이들이 박수를 쳤다. 모든 것이 완벽했고 운명 같았다. 결혼식은 작지만 아름다웠다. 앨리스는 그녀의 조모가 입던 태국 전통 드레스를 입었다. 나는 단순한 흰 셔츠와 바지를 입었다. 우리는 영어와 태국어로 서약을 교환하며 죽을 때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앨리스가 내 옆에서 잠들었을 때 나는 태국으로 그녀에게로 나를 데려온 운명에 감사했다. 허니문 후 우리는 함께 살기 위해 더 큰 집을 빌렸다. 마리 씨는 자신의 방을 가졌고 앨리스와 나는 가족을 확장하는 꿈을 꿨다. 너에게 아들을 낳고 싶어. 그녀가 아침 식사 중 말했다. 나도 그걸 원해. 나는 진심으로 대답했다. 나는 장기 거주를 위해 이민 절차를 시작했다. 태국은 이제 내 집이었다. 我也开始寻找商业机会，也许是我们可以一起经营的小型旅行社。 한국인을 위한 전문 여행사를 여는 건 어때? 앨리스가 제안했다. 나는 관광업을 알고 너는 사업 경험이 있어. 니스의 매력적인 거리 같은 태국 경험을 원하는 고객을 위해 서비스할 수 있어. 나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다. 우리는 위치, 라이선스 요구사항, 창업 비용을 조사했다. 내 저축의 대부분이 필요했지만 우리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 옳게 느껴졌다. 앨리스는 태국 관료 절차를 처리했고 나는 재정 계획을 세웠다. 우리는 팀이었고 함께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때 첫 균열이 나타났다. 내가 너무 행복해서 무시했던 작은 변화들. 앨리스는 더 늦게까지 일하기 시작했고 지치고 멀리 있는 듯한 모습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녀는 회사가 인력 부족이라 여행사 기금 마련을 위해 초과 근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할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너가 지치지 않아도 여행사를 시작할 돈은 충분해. 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싶지 않아. 그녀가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낯설었다. 그녀는 전화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동료와 일정에 대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전화는 항상 화면을 아래로 두었고 그녀가 타이핑할 때 내가 가까이 가면 짜증을 냈다. 그냥 회사 그룹 채팅이야. 내가 물었을 때 그녀가 말했다. 투어 일정에 관한 따분한 거야. 우리의 신체적 친밀감은 줄어들었다. 그녀는 항상 너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에 몰두해 있었다. 나를 열정적인 키스로 맞이하던 여성이 이제는 산만한 뺨 키스만 했다. 여행사 계획을 미뤄야 할지도. 어느 저녁 내가 제안했다. 우리에 먼저 집중하자. 안 돼. 그녀가 재빨리 말했다. 여행사는 우리 미래야. 준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야. 나는 그녀를 믿고 싶었다. 믿어야 했다. 만약 앨리스가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라면
나는 다시 실수를 저지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을 다시 감당할 수 없었다. 첫 경고는 카페의 재훈에게서 왔다. 그는 외국인을 위한 가정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신중한 조사관의 연락처를 줬다. 아내를 감시하고 싶지 않아. 내가 말했다. 때로는 진실이 너를 구할 유일한 방법이야. 그가 대답했다. 나는 전직 경찰관인 조사관 차이를 고용해 앨리스를 일주일 동안 미행하게 했다. 내가 틀렸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였다. 3일 뒤 사진이 도착했다. 수십 장. 앨리스가 나보다 어린 프랑스 남자와 손을 잡고 호텔 밖에서 키스하고, 내가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레스토랑에서 웃고 있는 사진. 그들은 그의 차 타고 호텔을 함께 떠나고 우리만의 것이어야 했던 친밀한 순간을 공유했다. 그 남자는 줄리앙, 28세, 부유한 외국 여성들을 노린 전력이 있는 여행 가이드였다. 차이의 조사에 따르면 앨리스는 우리가 여행사 계획을 시작한 이후 3개월 동안 그와 만났다. 하지만 최악의 사진은 아직이었다. 앨리스와 줄리앙이 은행에서 서류에 서명하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자산을 보고 변호사 사무소에서 계약서를 검토하는 사진. 너 아내가 바빴어. 차이가 테이블 너머로 마지막 폴더를 건넸다. 그녀는 너희 공동 계좌에서 돈을 옮겼어. 여행사 라이선스는 그녀 이름으로만 등록됐어. 부동산 투자도 보고 있어. 은행 거래 명세서를 볼 때 손이 떨렸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수만 달러가 옮겨졌다. 우리가 함께 만든다고 생각했던 여행사 기금은 내가 승인하지 않은 투자로 흘러갔다. 더 있어 차이가 이어갔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너와 함께 살기 어렵다고 말하며 나중에 쓸 이야기를 만들고 있어. 그 만남 후 차 안에서 나는 울었다. 돈 때문만이 아니었다. 배신 때문이었다. 다시 믿음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사랑이 나를 찾아올 거라 믿은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앨리스가 그날 저녁 집에 왔을 때 나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녀의 얼굴을 관찰했다. 놀라움도 부끄러움도 없이 단지 들켰다는 짜증뿐이었다. 언제부터였어? 내가 물었다. 중요해? 처음부터.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다. 너는 편리했어. 돈과 꿈을 가진 외로운 한국인 남자. 네가 쉽게 만들었지. 그녀 말의 잔인함은 육체적 타격 같았다. 너희 어머니는. 그녀도 이 일에 가담했어. 그녀는 안정이 필요했어. 네가 그걸 제공했지. 모두가 원하는 걸 얻었어. 나는 너를 사랑했어. 너는 나라는 이미지를 사랑했어. 너를 다시 중요하게 느끼게 해주는 젊은 아내. 나는 그 역할을 잘했지. 그녀 말이 맞았고 그게 가장 아팠다. 나는 연기에 사랑에 빠졌고 내가 보고 싶었던 것을 사랑했지. 현실이 아니었다. 돈을 돌려달라고 했다. 행운을 빌어. 그녀가 말했다. 모든 건 합법이야. 너는 모든 서류에 서명했어. 그리고 그녀 말이 또 맞았다. 믿음과 미래를 만들려는 열정 속에서 나는 그녀가 내민 모든 서류에 서명했다. 여행사 등록, 공동계좌, 투자 서류 모두 합법적이었고 모두 그녀에게 완전한 통제권을 줬다. 상담한 변호사는 익숙한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를 봤다. 태국에서 결혼 내 재정 사기를 증명하는 건 극도로 어렵다. 앨리스는 모든 법적 절차를 따랐다. 나는 돈 이체를 승인했고 계약에 서명했고 사업 계좌에 대한 위임장을 줬다. 그녀는 모든 걸 속였어. 이런 맥락에서 속이는 건 불법이 아니야. 변호사가 설명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지만 수년이 걸리고 회수할 돈보다 비용이 더 들 것이다. 더 나쁜 건 결혼 준비 중에 앨리스가 나를 설득해 퇴직 계좌와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그녀를 지정하게 한 것이었다. 안전을 위해. 그녀가 말했다. 너에게 무슨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그 서류들은 내가 죽으면 그녀를 보호할 것이었다. 태국의 상속법이 생존 배우자를 우선시하기에 내 죽음은 그녀의 모든 문제를 편리하게 해결할 터였다. 그 생각은 재정적 손실보다 더 두려웠다. 내가 이혼을 제안했을 때 상황은 더 나빠졌다. 앨리스는 완전히 가면을 벗었다. 나와 이혼할 수 없어.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먼저 너를 고소할 거야. 뭐로? 가정폭력, 정신적 폭력. 나를 위협한 걸로 나는 화가 나서 그녀를 건드린 적도, 목소리를 높인 적도 없었다. 하지만 차이는 이런 게 흔한 수법이라고 경고했다. 여성이 이혼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얻기 위해 거짓 이야기를 꾸미는 것. 일주일 만에 앨리스는 지역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내가 심리적 학대를 하고 재정적으로 통제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경찰은 전문적이었지만 그녀 이야기에 분명히 동정적이었다. 젊은 태국계 프랑스 여성, 열심히 일하는 그녀가 나이든 외국인 남편에게 학대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저절로 쓰였다. 나는 외국인을 위한 거짓 고소, 방어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 변호사 비용은 남은 적은 저축을 갉아먹었다. 이건 정의에 관한 게 아니야. 변호사가 설명했다. 압박이야. 그녀는 공개적 스캔들과 형사 고소를 피하려고 너를 조용히 합의하게 만들고 싶어. 마지막 만남은 사업 거래 같았다. 앨리스는 그녀의 변호사와 함께 내 맞은편에 앉아 침착하고 자신만만하게 내 항복 조건을 논의했다. 나는 남은 저축, 원래 퇴직기금에서 약 5만 달러를 그녀에게 이체해야 했다. 그 대가로 그녀는 모든 형사 고소를 철회하고 조용히 이혼에 동의할 것이었다. 나는 또한 결혼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하지 못하는 비밀 유지 계약에 서명해야 했다. 거절하면 내가 물었다. 형사소송을 계속할 거야. 그녀의 변호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가정폭력, 재정적 강압, 비자 위반, 결국 무죄로 판결받더라도 그 과정은 너를 파산시키고 명예를 망칠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나는 서류에 서명하고 돈을 이체했고 사랑의 두 번째 기회가 그녀의 은행 계좌로 사라지는 걸 봤다. 앨리스는 변호사 사무소를 떠나며 나를 마지막으로 봤다. 너는 더 똑똑했어야 했어. 그녀가 말했다. 모두가 너에게 경고하려 했어. 그녀 말이 맞았다. 카페에 재운 보석가게 주인, 심지어 조사관 차이. 그들은 내가 보지 않으려 했던 것을 모두 봤다. 나는 사랑받고 싶다는 갈망 때문에 모든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모든 조언을 무시하고 모든 모순을 합리화했다. 나는 찾을 수 있는 가장 싼 스튜디오 아파트로 이사했다. 퇴직금은 사라졌다. 꿈은 산산조각 났다. 사랑에 대한 믿음은 파괴됐다. 63세에 나는 고통스러운 교훈 외에는 아무것도 없이 다시 시작했다. 외국인 커뮤니티는 내 이야기에 대해 둘로 나뉘었다. 일부는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동정과 지지를 보냈다. 다른 이들은 잔인했다. 내 불행을 오락거리로 삼으며 외로운 노인이 당한 결과라고 여겼다. 지갑을 잘 챙겼어야지. 카페에서 한 남자가 웃었다. 젊고 예쁜 아내가 충실할 리 없잖아. 하지만 다른 이들은 이해했다.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너무 많았다. 태국에 사랑을 찾아왔다가 노련한 사냥꾼을 만난 외국인 남성들. 돈 때문이 아니야. 재훈이 어느 아침 말했다. 배신이야. 누군가가 너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들이 너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가 맞았다. 잘못된 투자나 실패한 사업으로 돈을 잃는 건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삶을 만든다고 믿으며 돈을 잃은 건 나를 완전히 망가뜨릴 뻔했다. 몇 달 동안 나는 아파트를 거의 떠나지 않았다. 우울증은 내가 겪은 어떤 것보다 강렬했다. 어떤 날은 왜 일부 사람들이 이런 경험에서 회복하지 못하는지 이해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는 다시 쌓아 올리기 시작했다. 은행 계좌가 아니라 그건 영원히 사라졌다. 나 자신에 대한 감각, 내 판단을 믿는 능력, 삶에서 의미를 찾는 능력. 나는 길거리 개들을 돕는 지역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인간관계가 필요 없는 일이지만 내게 목적을 줬다. 동물은 거짓말하지 않고 조종하지 않고 돈 때문에 사랑하는 척하지 않는다. 나는 또한 로맨스 사기로 피해를 본 다른 외국인들과 연락하기 시작했다. 한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보를 공유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경고하고 그들이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이 일을 통해 내 이야기가 얼마나 흔한지 알게 됐다. 매년 수천 명의 외국인 남성이 태국에 사랑과 동반자를 찾아온다. 많은 이들이 진정한 관계를 찾지만 너무 많은 이들이 감정을 조종하는 기술을 완벽히 익힌 사냥꾼을 만난다. 패턴은 항상 비슷하다. 빠른 구애, 가족 끌어들이기, 아이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 자산을 이전하는 법적 서류, 그리고 점진적인 버림받거나 외도와 더 많은 돈 요구에 갑작스러운 폭로. 그들은 우리를 연구해 지원 그룹에서 만난 또 다른 피해자 짐이 설명했다. 그들은 외로운 외국인 남성이 필요로 되고 원해지고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 우리가 사랑을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현지 법을 잘 모르고 우리가 특별하다고 믿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 가장 아팠던 건 사기를 당한 게 아니었다. 그것이 얼마나 조직적이었는지 아는 것이었다. 앨리스는 절박해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외국인 남성을 체계적으로 노리는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차이는 내 사건이 끝난 후 수집한 증거를 보여줬다. 수년간 다른 외국인 남성들과 함께한 앨리스의 사진, 같은 기술을 사용하고 같은 가족 소개, 심지어 같은 대화 주제를 사용했다. 그녀를 버린 전 연인은 사실 그녀의 공범이자 남자친구였다. 그녀가 외도한 줄리앙은 매력적인 현지 여성들을 외로운 외국인 남성들과 연결해주는 소규모 조직을 운영했다. 그는 그들에게 영어 표현, 문화적 신호, 감정 조종 기술을 가르쳤다. 그것은 사업이었고 나는 성공적인 거래였다. 그래서 그녀가 이혼할 때 자신만만했던 거야. 차이가 설명했다. 그녀는 전에 이걸 했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히 알고 외국인들이 태국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법원을 이용해 너를 압박하는 법을 알았어. 이걸 알았다고 배신의 고통이 줄어들지 않았다. 다르게 아팠다. 나는 사랑에서 불운했던 게 아니었다. 나는 마음을 부수고 꿈을 훔치는 일을 직업으로 삼은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이혼 2년 후 나는 여전히 태국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나는 단순한 아파트를 빌리고 남은 약간의 사회보장연금으로 검소하게 살며 연애 생활은 전혀 하지 않는다. 나는 작은 것들에서 평화를 찾는 법을 배웠다. 항구를 바라보며 마시는 아침 커피, 현지 시장을 걷는 오후. 내가 그냥 단골 손님일 뿐, 표적이 아닌 가족 운영 식당에서의 저녁 식사. 동물 구조 자원봉사는
내게 목적을 준다. 학대받은 개들이 트라우마에서 회복하도록 돕는 건 나와 그들에게 치유가 된다. 그들은 회복력,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시 믿는 법을 가르쳐준다. 나는 예전에 나 같은 커플을 여전히 본다. 젊은 여성과 행복하고 사랑에 빠진 듯한 나이든 외국인 남성들. 일부는 오래 지속될 진정한 관계다. 다른 일부는 상심과 재정적 파탄으로 끝날 연극이다. 나는 그들이 묻지 않는 한 경고하지 않는다. 대부분은 듣지 않을 것이다. 사랑은 우리를 지혜에 귀 기울이지 못하게 하고 위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뻔한 사기에 어리석게 만든다. 나는 그곳에 있었기에 안다. 하지만 그들이 묻거나 의심이 스며들거나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거나 이해하는 누군가가 필요할 때 나는 내 이야기를 나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기 위해서다. 때로는 정직이 가장 큰 친절이다. 사람들은 내가 태국에 온 것을 후회하는지 지금 아는 것을 알았다면 다르게 했을지 묻는다. 대답은 복잡하다. 나는 앨리스를 믿은 걸 후회한다. 경고 신호를 무시한 걸 후회한다. 이해하지 못한 서류에 서명한 걸 후회한다. 외로움이 상식을 압도하게 한 걸 후회한다. 하지만 사랑을 찾은 걸 후회하지 않는다. 인생이 두 번째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믿은 걸 후회하지 않는다. 마음을 열었는데도 부서진 걸 후회하지 않는다. 돈은 영원히 사라졌다. 내 나이에 퇴직기금을 회복할 방법은 없다. 나는 다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을 것이고 재정적으로 안정감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누구에게도 유산을 남기지 못할 것이다. 그건 내 사랑의 교육에 대한 영구적인 비용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고 여전히 기쁨, 우정,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이들이 내 실수를 피하도록 도울 수 있다. 그걸로 충분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읽고 자신을 보는 누구에게나 태국에 막 도착했거나 너무 완벽해 보이는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거나 내가 배운 것을 전한다. 천천히 가. 진짜 사랑은 급한 결정이나 빠른 약속을 요구하지 않아. 누군가가 서두르라고 압박하면 왜인지 물어. 자산을 지켜. 돈, 재산, 법적 서류의 통제권을 유지해. 사랑은 재정적 항복을 요구하지 않아. 법을 알아. 태국 서류에 서명할 때 무엇에 동의하는지 알아. 독립적인 번역과 조언을 받아 밑도에 확인해.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지면 조사해. 너의 직감은 대개 맞아. 탈출 계획을 가져. 떠나는 방법을 알아. 고국에 약간의 자원을 남겨둬. 그리고 기억해. 너는 진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 연극이 아니야. 외롭다고 해서 누군가의 퇴직 계획으로 만족하지 마. 태국은 낙원이 될 수 있지만 낙원에는 뱀이 있고 어떤 뱀은 아주 아름답다. 비슷한 일을 겪었거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공유해. 때로는 배신에서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이들이 그것을 겪지 않도록 막는 것이다. 사랑은 너를 끌어올려야지. 너를 고갈시키지 않아.